우리가 먹을 거가 있을 때 이게 많이 먹고 얘를 지방으로 빨리빨리 저장할 수 있는 이 유전자를 가진 인간만 적자생존으로 살아남고 이 사람만 진화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비만 유전자는 우리가 그 어렵던 구석기 시대를 살아올 수 있게 해준 고마운 유전자거든요. 사실은 지금도 뭐 방송에 나와서 빼빼한 연예인이 저는 먹어도 살이 안 쪄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같으면 다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병원에서도 응급실에 이렇게 환자가 좀 들어가잖아요. 빼빼 마른 분이 들어가면 걱정돼요. 한 열흘 2주 이렇게 링거만 꽂고 링거를 줘도 우리가 먹는 만큼 사실 영양 공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정맥, 큰 정맥이나 대퇴정맥 같은 거 잡아서 주더라도 충분히 못 줘요. 자기가 먹을 게 좀 있어야 돼, 안에. 지방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체력이 되는 사람이 사실은 그런 중병도 이겨내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구석기 시대를 이제 그렇게 견뎌왔는데, 그러다가 이제 10,000년 전부터 우리가 지구의 역사는 빙하기, 또 좀 따뜻한 석탄기, 대봉기를 겪고 또 빙하기를 5번을 겪어요. 지금도 사실은 빙하기의 연장이라 그러는데 4천만 년 전부터 중간중간에 이제 따뜻한 시기가 나타나요. 그게 간빙기 시기인데 그게 이제 10,000년 전부터 온 거예요. 지금의 날씨와 이제 비슷한 시기가 10,000년 전에 이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후도 따뜻해지고 여러 가지 작물들도 잘 자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여 살기 시작해 사람이 좀 늘어나서 그때를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라고 하는 거죠. 이 신석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뭐냐? 경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도 마제석기라고 이제 좀 갈아서 농기구 비슷하게 좀 만들어서 밭도 갈고 또 짐승도 잡아가지고 사육을 해가지고 소나 양이나 돼지 이런 걸 키우기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벼농사를 짓고 밀농사를 짓고 뭐 잡곡류 같은 걸 이제 먹고 해서 하는데 이 경작의 의미는 뭐냐? 우리 인류가 주 영양원으로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300만 년 동안 동물 먹고 뭐 열매 따먹고 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석기 식단, 뭐 케톤체 식단이다, 뭐 하는 게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채소와 이제 고기만을 먹고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안정적인 영양 공급원 탄수화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탄수화물이 가장 고효율의 우리 몸의 에너지예요. 우리 머리에서도 우리가 막 피곤하고 그러면 초콜릿이나 뭐 이렇게 좀 먹으면 어떻게 정신이 번쩍 나요. 이 포도당을 주로 이용을 할 때 가장 에너지 대사가 좋거든요. 그러지 않고 지방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에너지를 뺄라 그러면 그 케톤체로 만들어서 쓰는데 케톤체는 거의 벙커CU 같은 거예요. 그리고도 이제 없으면 근육을 또 갖다 쓰는데 근육으로 갖다 써가지고 그걸 포도당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포도당이 들어오면은 바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인류나 지능도 많이 좋아져요. 탄수화물을 먹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고마운 탄수화물이에요, 사실은. 구석기 시대나 이렇게 매일 고기에 채소만 먹으면 어리버리해요. 탄수화물을 좀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 빨리빨리해지거든요. 이런 신석기 시대에 이제 탄수화물을 주되게 먹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그래도 많이 죽어요. 아시죠? 흉년 들고 그러면은 수천만 명, 수만 명이 죽어요. 유럽에서 감자병이 돌아가지고 유럽 인구가 많이 굶어 죽어요. 아일랜드 사람들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래 미국으로 막 건너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 우리도 뭐 17세기, 18세기가 아주 농사가 안 되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많이 죽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냐? 역시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도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영양의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인구가 이제 많이 늘어요. 그래서 문명도 생기고 5천만 년 전부터 나라도 생기고 도시도 생겨요. 사람들이 이제 도시에 많이 모여 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렇게 사람이 도시에 많이 모여서 밀집되게 살다 보니까 문제가 또 뭐냐? 전염병이 자꾸 돌아요. 우리가 이 상수도와 하수도, 이거 그다음에 오폐수 이런 게 구별이 되기 시작한 게 불과 뭐 100년, 200년.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70년대, 60년대에 돼서나죠. 옛날에 집에서 뭐 화장실이라는 게 창문 열고 배설을 하면 길가에 떨어지는 거예요. 베르사유 궁전이 하도 질퍽대고 화장실도 별로 없고 뭐 오폐수 시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매일 질퍽대요. 냄새도 많이 나. 그래서 하의를 신고 뭐 부츠를 신었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사실은 환경이 너무너무 열악해요. 그때부터 인류의 많은 숫자가 원인 모르는 전염병으로 많이 죽어요. 그 대표적인 게 14세기, 16세기, 이게 17세기, 18세기까지도 지속이 되는데 패스트라고 흑사병이 돌아요. 왜 죽는지도 모르고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40%가 죽어요. 지금 생각하면 흑사병이라는 게 별것도 아니에요. 일종의 패스트라고 하는 박테리아의 일종인데 얘가 쥐에 붙어 사는 물벼룩에서 기생을 해요. 그러면은 쥐가 너무 많으니까 그 물벼룩이 사람을 물어요. 그럼 그 균이 들어와서 폐혈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박테리아나 세균이라는 개념이 우리 인류가 알게 된 게 우리 1840년, 50년에 현미경이 처음 들어와요. 그러면서 한 1860년대, 70년대 세균이라는 게 있다. 그전에는 세균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인류는 그래서 많은 이런 질병 속에 많이 죽게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의료의 혜택을 많이 실제로 받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우리 의료의 의사가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웬만한 병들을 치료하게 된 거는 6, 7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병들이 있으면은요, 항생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전 인류는 항생제가 없었어요. 처음 나온 게 1935년도에 설포나마이드라고 하는 항생제가 나왔는데 얘 잘 듣지도 않아요. 막 흰가루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리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보면 막 뿌리고 하는데 별로 안 들어요. 페니실린이 나와야 돼요. 그 페니실린이 언제 개발되느냐? 1943년도에 우연히 곰팡이에서 분리를 해가지고 그걸 처음으로 처칠이 써서 놨다. 그 이후부터 이제 페니실린을 한 거예요. 그 항생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1950년대 이후에서부터나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디 이렇게 상처가 나잖아요. 팔다리에 상처가 나면은 제일 좋은 치료는 뭐냐? 절단이에요. 하면은 팔 잘라. 팔 나면 팔 잘라. 근데 등에 난 거는 못 잘렸잖아요. 그게 죽었어요. 등창, 동창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조선시대 임금님도 한 2분 돌아가셨어요. 아니 등에 무슨 염증이 났는데 이거 등을 자를 수도 없고 고약 붙여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어요.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 상처 좀 나고 화살 맞고 칼 이렇게 좀 찔리잖아, 염증 생기잖아, 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의 그 매독이라고 해요. 매독도 많이 맞추고, 근데 매독 같은 거 지금은요 병도 아니에요. 페니실린 지 600만 단위냐 한 바일 정도 해가지고 엉덩이주스 한 번 넣으면 낫는데, 근데 매독으로도 우리 인류는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특히 로마 시대 때 귀족들은 많이 죽었고요. 슈베르트, 니체, 고객 다 매독으로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한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남해안에 콜레라 환자가 한 명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막 이제 이렇게 좀 막 대서특필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콜레라는 병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정 전염병이라는 게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뭐 이질, 뭐 이런 건데, 옛날에는 무서웠죠, 이런 병이. 그 호열자라고 콜레라 같은 거 한번 유행을 하면요 수만 명씩 죽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콜레라가 걸렸는데 산에 또는 밭일 나가가지고 설사가 나오니까 그냥 놓여. 그러면 거기에 콜레라균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 시냇물로 들어가, 거기에 지하수로 들어가. 그걸 우리가 우물로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이
굉장히 급격하게 전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상수도와 하수도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어서 그 사람의 배변을 우리가 먹을 일이 없어요. 비료도 요즘 뭐 푸세식 변을 쓰는 데는 없고 다 비료를 쓰기 때문에, 물론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몇 군데 이런 데는 아직도 위험할 수 있지만 한국에서는 그 남해안에 있는 그 콜레라 환자의 분변을 퍼질 가능성이 없어요. 그리고 설령 퍼졌다고 하더라도요, 콜레라가 사망하는 원인은 탈수 때문에 죽어요. 걸리면 계속 설사를 해요. 온몸에 진이 빠지게 설사를 해요. 그래서 죽는 건데, 근데 지금 그런 설사 좀 하고 탈수가 됐다고 해서 안 죽잖아요. 왜? 링거 맞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링거가 우리가 맞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예요. 그전에는 탈수가 되면 먹지 못하면 죽었어요. 우리가 그걸 바늘로 꽂아가지고 수액 같은 거, 혈액으로 수혈도 하고 이런 링거 같은 거를 쓰기 시작한 게 2차 대전 이후부터예요. 이 의료의 기술이 얼마나 최근에 이제 또 발전을 했는지 알려면은요, 수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려면은 전신 마취를 해야 되니까 마취제가 중요해요. 지금 같은 이제 마취제가 할로게나 탄화수소거든요. 이게 59년도에 나와요. 그전에는 이제 에테르나 몇 가지 이렇게 썼는데, 그런 마취제는 일정한 농도가 잘 유지가 안 돼가지고 중간에 수술하다 막 깨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정신 있으면 이제 막걸리, 위스키 좀 병나발 불러 하던가, 머리를 크게 때려가지고 또 기절을 시키던가 하고 팔다리 잡고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사실은 수술의 여건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왜 이런 의료계 얘기를 했느냐, 우리 인류는 굶주림, 그 다음에 이런 질병의 역사예요.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렇지만 아까 유럽에서 패스트로 인해서 40%의 인구가 죽었다 했지만 60%는 살았거든요. 콜레라가 수만 명을 휩쓸고 사망자를 내도 또 살아남은 사람이 많아요. 누가 살아남았느냐?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뚱뚱한 사람을 아예 그냥 미련 곰탱이 같다 하면 안 돼요. 우리 먹을 거 없으면 또 그 사람만 살아남아요. 아주 진화된 사람이. 그래서 그런데 이런 비만 유전자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비만이 문제가 된 적이 없어요. 왜? 언제나 인류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런 그 먹을 걸로부터 그래도 자유롭게 된 게 이제 20세기, 19세기 말 20세기, 주로 서구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쪽 지방 사람들이 이제 좀 잘 살고 노예도 부리고 먹을 것도 많고 고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비만 환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뭐 14세기 이런 중세시대나 뭐 17, 18세기 명화 같은 거 보면 뭐 비너스의 탄생 그러면 지금 같으면 비너스는 따신해야 되는데 뚱뚱해요. 뚱뚱한 사람이 미녀예요. 왜? 오래 살기 때문에. 하지만 왕 귀족 빼놓고도 다 삐쩍 발랐어요. 온 국민이. 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20세기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뚱뚱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비만이 문제가 돼요. 그 비만 때문에 온 첫 번째 병이 당뇨병이에요. 당뇨병의 어원은 뭐냐면 당을 소변으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제 영양분이 풍부하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소변으로 당을 빼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뚱뚱해서 오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미국 또 책을 가지고 국가대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당뇨병, 뚱뚱한 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 우리 책에는 당뇨병 환자는 일단 오면은 그 교육을 해야 돼. 당뇨병 교육. 그래서 일단 칼로리 섭취를 낮추고 과도한 영양 섭취 낮추고 식단표 만들고 뭐 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 그러면 운동 이런 식으로 이제 영양 관리가 하여튼 중요하다 그래서 영양사랑 같이 매일 당뇨 교실을 열었어요. 1990년대. 그럼 이제 저도 가서 그 당뇨병에 대해서 설명하고 영양에 대해서 좀 설명하려고 이제 당뇨병 교실 한 20에서 30명 이렇게 모아서 강의를 하면은요. 뭔가 이상해요. 왜? 뚱뚱한 사람이 없어요.
한국은. 실제로 90년대, 2000년대 당뇨병 환자의 60%는 정상 체중이에요. 배는 좀 나왔어요. 오히려 25%는요, 삐쩍 말랐어요. 15%는 삐쩍 말랐어요. 뚱뚱한 사람은 2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서양에는 근데 당뇨병 하면 뚱뚱한 병으로 아예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이런 유럽은 뚱뚱하지 않은 당뇨병 환자를 본 적이 없어요. 다 뚱뚱했기 때문에.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뭔가 이상해. 뚱뚱하지 않은데도 당뇨가 와. 그렇게 이제 모르다가 1991년도에 그것도 영국에서 나온 논문이에요. 헤이엘스와 베이커라는 사람이 40년대에 태어났던 저체중으로 태어났던 애기랑 이 정상 내지는 과체중으로 태어난 애기를 비교를 해서 얘들이 40년이 지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한 통계, 리트로스펙티브한 통계를 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도 걔들이 뭔지 몰라도 중요한 논문 같다 해서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 1급 저널에 이제 실려서 나왔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뭐냐? 저체중으로 태어난 아기들이 훨씬 더 비만이 되어 있고 당뇨 고혈압을 많이 갖고 있더라. 이런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논문을 우리가 보고 아, 이게 바로 한국형 당뇨병의 발병 기전이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류의 진화의 과정에서 비만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진화가 되어 왔어요. 자, 근데 우리 인간이 이 성장 발달의 급격한 시기를 겪는 시기가 세 시기가 있어요. 엄마 뱃속이랑 1살 때랑 이제 청소년기인데, 엄마 뱃속에서 엄마가 잘 못 먹고, 먹을 것도 별로 없고, 뭐 입덧도 심하고, 해가지고 애를 한 2.5kg, 2.7kg로 낳았다. 그럼 그 애기는 뱃속에서 어떻게 되느냐? 먹을 게 많이 부족한데? 오는 족족 저장을 해야 되겠다. 라는 비만 체질로 바뀌는 거예요. 비만 유전자를 극대화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삐쩍 마른 옛날에 뭐 칠삭둥이나 뭐 삐쩍 골아서 나온 애가 나중에 보면 뚱뚱해져 있어요. 자, 두 번째가 태어나서 이제 돌이 될 때까지. 요 시기가 3.4kg 애기가 10kg가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거든요. 이때 영양 섭취가 잘 돼야 돼요. 이때 잘 되는 영양 섭취라는 건 뭐냐?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간 균형된 영양소를 공급해야 돼요. 근데 그게 뭐냐? 엄마 젖이에요. 엄마 젖을 잘 먹고 컸으면 되는데 우유가 있으면 좋겠지만 우유는 없어요. 우리나라에 우유가 보급되기 시작한 게 남양분유, 뭐 서울우유 다 65년, 66년 그 전이고 50년대, 60년대 뭐 그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없어요. 우유가. 그러면은 뭐를 먹었느냐? 엄마가 또 그러고 엄마도 뭐 잘 먹으면 우유가 철철 나오겠지만 뭐 엄마도 잘 못 먹는 데다가 뭐 이런 그 기찻길 옆에 혹시라도 살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애를 하나 낳는다. 연년생으로 낳거든요. 옛날에 막 7에서 8명을 낳으니까 애한테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애를 한 3살까지는 젖을 먹여야 되는데 1살, 2살에 또 애기 낳고 하니까 그러면은 뭘 먹였느냐? 쌀죽을 먹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오물오물 해가지고 엄마가 옛날에 텔레비 보니까 시어머니가 애기한테 입에 쌀 넣어가지고 오물오물 해가지고 주니까 막 며느리가 실컷 했던데 옛날에는 다 그렇게 먹였어요. 사실은 쌀죽으로 먹였는데 이 쌀죽이 뭐냐? 칼로리는 있는데 단백질이 없어요. 그러면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와야 이런 급격한 성장 발달의 시기에 근육도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세포 같은 내장기관이 충분히 발달을 하는데 이게 발달이 안 돼요. 쌀죽 먹고 영양에 불균형이 온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당뇨병 환자를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의 인슐린의 분비 능력은 서양인에 비해서 40%밖에 안 된다. 서양은 2000cc급 소나타 엔진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800cc 티코 엔진밖에 안 돼. 그러면 이 당뇨병이라는 거는 내가 살이 찌고 그러면은 점점 인슐린 요구량이 늘어가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이 쭉 분비가 되면 살은 찌지만 당뇨는 안 와. 그래서 서양 애들은 뚱뚱해질 때까지 당뇨가 잘 안 와. 그런데 한국인은 살이 조금만 찌고 배만 나와도 당뇨가 덜컥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당뇨병을 뭐라 그러느냐? Poverty to Riches. 빈곤한 사회에서 풍요로운 사회로의 이행기에서 오는 급격한 성인병의 발병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 세계 당뇨병 환자의 80%는요, 지금 아시아에 있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당뇨병 환자는 일정해요. 누가 늘었느냐? 이런 한국 같은 사회.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우리의 60년대, 70년대 같은 상황을 겪고 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어요. 인도 역시 마찬가지. 거기도 인구가 뭐 어마어마한데 계속 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통일이 되면은요, 북한에다가 첫 번째 해줘야 될 거는요, 결핵약을 일단 갖다 뿌려야 될 거예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1960년대 결핵 환자가 어마어마하게 전 국민의 한 4%에서 6% 정도 됐거든요. 엄청 많아요. 지금 북한 같은 영양 시스템은 한 7%, 8% 이상 될지도 몰라요. 결핵약을 이제 같이 뿌리면서 결핵 환자들, 이제 식량 공급, 에너지도 이제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평양 가서 당뇨병 센터 연락을 해요. 거기 당뇨병 환자 많이 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급격한 이런 변화 시기에 이런 당뇨병 환자의 급격한 증가가 왔다. 예, 이게 이제 이 비만의 고마움이면서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영양 과잉이 되면서 당뇨병이나 그와 더불어서 이런 성인병을 늘게 한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뭘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먹는 거에 대해서 좀 하셔야 되는데, 이 먹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헷갈려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 의학 프로가 너무 많아. 너무 많은데 어떤 프로에서는 서구식 습관이 안 좋다. 뭐, 또 어디 프로에서는 막 탄수화물 중독이 안 좋다. 그래서 그럼 고기도 먹지 말고 탄수화물도 먹지 말고 구석기 식단을 먹으란 말이냐. 그 또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제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옛날에 방송 촬영하러 후포리 내려가면 우리 장모님이랑 또 후타삼 어르신들이 있어요. 후포리 타짜 3인방이라고 화투를 잘 치셔요, 이분들이. 근데 이분들이 다 조금 좀 통통하셔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이 드신 분한테 살을 빼지도 말고 더 찌지도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렇게 쪄도 나이 드신 분이 체중 잘못 빼면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고 더 찌지만 않게 하고 좀 빼고 싶으면은 한 1, 2kg 배 조금만 빼시라 하고 급격한 체중 감량은 절대 권고하지 않아. 그래도 이분들이 한 번은 내려갔더니 그 해독 주스가 또 살 빼는 데 좋다고 해가지고 해독 주스를 막 갈아 드시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리고 고기는 또 잘 안 먹어요, 사실 이분들이. 우리 장모님도 그러고 뭐 고기 구워주면은 뭐 눌레가 나는데 난 눌레가 뭔지 모르겠어요. 맛만 좋던데. 하여튼 고기를 잘 안 먹어요. 근데 이분들의 식단이 지금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찌게 된 원인은 뭐냐? 과잉의 탄수화물이었어요. 옛날에는 사실은 막 어려운 시절 얘기하면은 진짜 밥도 별로 못 먹고 뭐 맛상도 못 차리고 부엌에서 그냥 밥이나 조금 먹고 헛도 모자라가지고 많이 먹지도 못하고 옥수수 막 넣고 그냥 옥수수 죽 같은 거 옥수수 이만큼 넣고 물 이만큼 넣으면 한 솥대요. 그거 막 금방 꺼져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게 어느 정도 꽤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밥 차려서 드시는 거 보면 고기는 안 먹지만 그래도 밥은 거의 밥심으로 산다 해가지고 한 공기 또 드셔요. 제가 보니까 시골에는 거의 360일 집안 어딘가에 떡이 있더구만. 뭘 잔치라면 떡을 하나 또 얻어오고 김장했다고 또 마을회관에서도 또 뭐 누가 왔다고 해서 또 해서 또 떡을 드셔요. 뭐 사과도 별로 좋아를 하지도 않고 뭐 해서 시장도 보고 하니까 현금을 좀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봉투에다 현금을 좀 넣어드렸거든요.
그때부터 방송이 달라졌어요. 역시 현금이 최고인데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견과류 그냥 뒷동산에 쐈던데 과일도 않고 역시 현금이 최고예요. 그때 제가 촬영 나가면서 어디 노인행가에서 가장 갖고 싶은 거 3가지 적으라고 했더니 첫 번째가 현금, 두 번째가 용돈, 세 번째가 봉투도금. 하여튼 그분들의 그 식사 패턴이라는 거는 탄수화물 위주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과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탄수화물이 나쁘냐? 사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 가면은 시골에 이제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점심 때 밥을 이제 2층 밥 해서 먹죠. 근데 반찬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면 열무김치에 고추장 해서 비벼 먹던가 뭐 풋고추 해서 먹던가 뭐 해가지고 먹어. 밥은 든든하게 먹어. 그러면 옛날에 그렇게 밥을 많이 먹었는데 살이 쪘느냐? 옛날에 살이 안 쪘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충분히 사실은 먹지를 못해서 점심은 그렇게 많이 먹지만 우리 옛날에 저녁은 잘 안 줘요. 일을 안 하니까. 그럼 밤새 배고파.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꼴꼴 굶다가 아침은 또 많이 먹어. 그렇지만 저녁 때 잘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하루에 들어오는 칼로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해도 사실은 살이 찌진 않았지만 지금은 먹을 게 이제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비만의 주 원인이 과잉의 탄수화물인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탄수화물을 아예 먹지 말아야 되느냐? 그러진 않아요. 우리에게 아주 유용하고 효율이 좋은 에너지원이고 머리 회전도 잘 되게 하고 하는 에너지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먹지 말라는 거지 적정량의 탄수화물 섭취는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 권장하는 하루의 탄수화물의 양은 전체 칼로리에서 한 55에서 60%, 지방은 한 25%, 단백질 15에서 20%인데요. 자, 그러면 탄수화물 먹지 말라는 건 아니었죠. 지방, 이걸 또 먹어줘야 돼요. 우리가 또 소구식 습관이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우리 호포리의 그 어르신들이 단백질, 지방 부족이에요. 이분들은 뭔가 내가 고기 많이 먹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단백질이나 이런 지방은 특히 단백질이 이제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도 막 기름기는 다 빼요. 근데 자, 25% 먹어야 된다 했죠. 10%가 포화지방이고요. 15%가 불포화지방산. 그래서 우리가 요즘 오메가3도 뭐 먹고 하는데 그게 이제 불포화지방산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방이 또 들어와 줘야 세포를 만드는 재료가 세포벽 같은 게 다 지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또 칼로리도 필요하고 호르몬도 만들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지방이 필요해요. 근데 왜 지방이 나쁘다는 인식을 갖게 됐느냐? 서양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음식에서 가장 맛있는 부위는요, 지방이에요. 우리가 한우 1등급이라는 게 마블링이거든요. 그 마블링이라는 게 뭐예요? 지방이거든요. 지방이 들어가야 사실은 맛이 있어요. 근데 음식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거는요, 사실 어릴 때 결정이 돼요. 엄마의 손맛이 평생 맛있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어릴 때 그 음식을 먹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나 이분들은 고기가 맛이 없어요. 고기를 잘 먹어보지를 못했어요. 거기서 이제 생선이나 좀 먹고 또 시골에서 뭐 많은 어르신들이 어릴 때 뭐 고기를 얼마나 먹어요. 잔치 때나 먹는 거지. 그러니까 고기 맛을 잘 몰라요. 근데 서양 애들은 이 이유식이라든가 이거를 어릴 때 지방으로 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지방의 그 맛을 끊을 수가 없어요. 당신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서 죽는다 그래도 화장실 가서 또 햄버거에 피자를 먹어요. 그 맛을 끊을 수. 우리가 고기 며칠 먹으면 김치에 밥 먹어야 되듯이 그 사람들은 그걸 먹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비만 치료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 입맛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나라의 식단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어린애들 이유식도 너무 서구식 이유식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어릴 때 뭐 이유식이 또 따로 있나요? 뭐 조물조물 해가지고 된장찌개나 뭐 김치찌개 국물 좀 해가지고 먹이고 한 거거든요. 그런 입맛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식단이 한국인의 백반이 가장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식단대로만 하면은 단백질 섭취가 너무 안 돼. 특히 단백질은 에브리데이 매일마다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이 안 돼요. 우리 몸에 통상 단백질을 하루에
한 120에서 150g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 몸무게로 따지면 한 1.5에서 2g인데 우리 점막이라든가 막 이런 게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걔를 또 일정 부분 흡수해서 또 재활용을 해요. 그래서 하루에 필요로 하는 양을 한 60에서 70g, 몸무게 1kg에 한 1g 정도를 봐요. 60kg면 한 60g 정도를 먹어줘야 되는데요. 요거는 반드시 먹어줘야 돼. 얘를 안 먹는다. 그러면은 어디서 얘는 꼭 필요하거든요. 뭐 어디서 갖고 오느냐? 근육에서 갖고 와요. 그래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면 이 근육이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장이 안 돼서 나 일주일에 2번이나 고기를 먹었어. 그리고 매일 김치찌개에 밥만 먹는다. 오일은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단백질이라는 거는 동물성 단백질도 있고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도 좋아요. 콩이라든가 팥이라든가 이런 데에 또 들어있어요. 들어있지만 그 단백질의 함량은 40% 정도예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의 단백질은 좀 질이 안 좋아요. 질이 안 좋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단백질은 18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는데요. 8가지 우리 몸에서 단백질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우리 몸은 구석기 식단 때부터 지방도 만들어냈다, 지방분해해서 포도당도 만들어냈다, 다 왔다 갔다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단백질 18가지 아미노산 중에 8가지는 못 만들어요. 그걸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 그래서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근데 이 필수 아미노산이 식물성은 좀 부족하게 돼 있어요. 불충분해요. 그래서 사실 완전 식물성만 먹는 비건도요, 낙농 제품이나 이 정도는 먹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힘들고, 그리고 그런 식물성만 가지고 내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을 맞추려면은 골고루 먹어야 돼. 콩만 가지고는 안 돼. 콩, 팥, 뭐 이렇게 골고루 좀 먹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먹다 보면은 살이 쪄요, 또. 왜냐하면 탄수화물이 같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고기는 안 먹어도 좀 뚱뚱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 일정량의 단백질을 맞추다 보니까 같이 탄수화물이 또 너무 많이 딸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육류를 좀 섭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단백질 섭취 한 30-40% 정도를 육류로, 60-70%는 식물성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고, 요즘 또 단백질 제재가 이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된 식단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좀 아시겠죠? 균형된 식단이에요. 우리 한정식 백반에 고기 좀 더 첨가하고, 절대 나이 들어서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게 해줘야 된다. 부족하면 근육을 갖다 쓴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제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건강 중에서 가장 나쁜 거는 스트레스라고 봐요.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만병의 근원이에요.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 기능이 뚝 떨어져요. 그럼 면역 기능은 자, 첫 번째 뭘 하느냐? 물론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싸우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최일선 우리 몸의 방어죠. 두 번째 면역 기능의 역할은요, 혈관 청소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혈관에 찌꺼기 같은 게 쌓이면은 이 면역 세포가, 특히 대식 세포나 이런 게 그 찌꺼기를 먹어요. 그래서 품고 바깥으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스카벤지, 청소세포라는 말도 해줘요. 세 번째 면역세포도 뭐냐? 암세포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돌연변이로 나타난 이상세포를 면역세포가 먹는 거예요.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서 수조의 세포들이 다시 생기는데 그 와중에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 개의 돌연변이가 생긴다 해요. 그게 암세포거든요. 그거를 면역세포가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은 사실은 암도 잘 걸리고, 이 면역 기능을 높여준 사람이 손 쓸 수 없다 했는데 산에 들어가서 스트레스 안 받고 뭐 자연식 가고 해가지고 암이 낫더라. 저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이부자리에 누워서 한 2주 누워있다. 그럼 푹 맞아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되는데, 근데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사는 거 자체가 스트레스인데 안 받고 살 수는 없어. 풀어줘야 돼요. 자, 풀어주는 첫 번째, 제일 간단하면서도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운동이에요. 우리가 운동을 어느 정도 하면 우리는 움직일 동작을 쓰는 동물이기 때문에 움직여줘야 돼요. 움직여주면 여러 가지 혈액순환도 좋아지면서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나와요. 이 엔돌핀이 스트레스도 없애주고 행복감을 주고 그래서 운동 중독증 환자도 있어요. 이 엔돌핀이 나오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막 3시간, 4시간 막 이렇게 해요. 그렇지만 그런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하루에 1시간 정도의 유산소 운동, 주 3회에서 4회 정도면 사실은 충분한데 운동이 좋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막 체육관에 가가지고 막 엽기도 들었다 놨다 하고 막 이 노도 막 젓고 그러면 골병 들어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운동이 좋다고 이 배에다가 이 진동 걸어가지고 막 30분, 40분씩 막 하고 우리 뒤에 산이 있어가지고 우면산 그 높진 않아 제가 올라가 봤는데 나무가 어떻게 된 게 그냥 껍질이 다 벗겨지고 평평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배에도 부딪히고 힘도 못 익히고 해가지고 나무가 다 평평하대서 그거 멍만 들어요. 예. 그것도 하나도 운동 효과가 없어요. 지방을 어떻게 흔들어서 빼본 것도 하는 건데 지방이 그렇게 흔들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뺀게 뭐 어디 가겠어요. 다시 거기 또 있는데 다시 또 지방으로 만들어져요. 가장 뱃살을 빼는 방법은 유산소 운동이다. 근데 이 유산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은 근육이 빠져요. 우리 사람은 막 어떤 분들 당뇨 걸렸다고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뭐 운동을 하고 하는데 근육이 쏙 빠져서 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탄수화물을 한 1kg 정도 저장하고 있어요. 간에 한 400g, 근육이 한 600g 정도 저장하고 있어요. 사료는 한 2000칼로리, 2500칼로리 되는데 그럼 근육에 있는 600g 가지고 우리가 운동할 때 쓰는 거거든요. 이게 1시간 반, 2시간이 넘어가면 이제 고갈이 돼요. 그럴 때도 운동을 하면은 그 어디서 또 갖고 와야 되느냐? 물론 유산소 운동을 하면은 체지방도 좀 갖다 쓰지만 체지방보다는 이 체지방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비상식량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먹을 거 없을 때 써야지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탄수화물 고가서 좀 더 쉽게 갖고 오는 거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뭐든지 과유불급이다 해서 만보가 한 1시간 반 정도 걷는 거거든요. 한 7,000에서 8,000보 좀 걷는다 해도 만보를 넘길 필요는 없어요. 많이 하면 할수록 노동이 돼요. 운동선수가 뭐 운동 그렇게 많이 하면 제일 오래 살아야 되지만 제가 뭐 그 마라톤 선수 누구야 이봉주랑 이렇게 촬영해보고 그러면 많이 늙었대요. 그분도 어마어마한 스트레스거든요. 사실은 42.9km를 그냥 계속 달리다 보면 근육이 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당량의 운동을 하시고 유산소 운동이 좋다. 근력 강화 좀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갑바도 좀 내보고 왕자 좀 만들어보고 싶다. 꿈 깨세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성 호르몬이 없기 때문에 근육이 잘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한다 그러면은 전체 운동의 20에서 30% 정도를 근력 유지 운동 만든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만들어지면 만들어지는 거고 잘 안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병 들 수 있어요. 70에서 80%는 유산소 운동을 하셔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웃는 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우리가 웃을 때 엔돌핀이 많이 나와요. 근데 웃기지도 않는데 뭐 어떻게 웃냐는데 웃는 표정만 줘도 나온대요. 좀 웃고 있나 본데. 그리고 몸에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이.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는 게 참 좋고 아까 우리 오페라 공연 이분들 내가 노래도 물론 잘하지만 너무 좋은 게 표정이 다 웃으면서 노래를 해요. 그 웃는 얼굴이 너무 보기가 좋고 그게 또 상대방을 또 편안하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웃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드라마도 와이프랑 이제 좀 보려 그러면은 잘 보기지도 않지만 우리 와이프가 나랑 보는 걸 싫어해요. 내가 자꾸 물어보거든요, 줄거리를. 그러면 얘기하기 곤란할 거예요. 막 줄거리가 너무 꼬여가지고 저번에 나왔던 애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걔는 또 죽었다 그랬대요. 그 다음에 봐도 또 걔 또 살아나 있어. 네. 그래서 저는 이 즐거운 드라마 이런 거 다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사실 드라마도 이제
이런 흐뭇하게 해주는 드라마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잘 보려고. 영화도 보다가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 잘 보니까 중간에 막 꼬이고 막 긴장했잖아요. 그럼 다 지나가요. 끝에만 봐요. 네, 주로 해피엔딩 되는 것만 또 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즐겁게 생활하시는 거. 이런 음악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뭔가 편안하고 릴렉스 할 수 있는 이런 취미생활.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음식을 이제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 해서 뭐 많이들 나와서 맛있게 먹는 건 중요해요. 사실 인류가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그 척박한 시기에 또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요.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을 사용을 하면서 음식을 조리를 했거든요. 사실 생고기 맛도 없어요, 사실은. 구워 먹어야 맛있지. 생선도, 회도 사실 몇 점 먹으면 좀 질리고, 역시 조리를 좀 해서 먹어야 맛있고, 또 음식이라는 건 무조건 지지고 볶고 튀기면 맛있어요. 이 신발도 이거 튀기면 맛있어요. 근데 이렇게 조리해서 먹는 건 또 좋지만, 그래도 일부는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해서 먹는 게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 효소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많은 대사 과정이나 이런 게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우리 몸이 마냥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게 일정량 정도의 효소를 이런 생생한 식재료를 통해서 섭취하는 게 좋다. 효소라는 거는 일종의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불에 엄청 약해요. 달걀 후라이 하면은 금방 하얀색으로 변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효소는 생으로 살짝 데치거나 해서 어느 정도는 그때그때 특히 제철 재료 같은 거는 좀 먹어서 효소 섭취를 해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몸에 많은 질병의 원인이 활성산소라 그래요. 이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서 나오는 혈액 찌꺼기예요. 이것도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있으면 필요하다 해요. 병균 살균하는데도 필요하고 하는데, 얘가 이제 사실 나이가 들면서 많이 생기는 그런 나쁜 생활 습관이라든가 또는 음식, 뭔가 무리하면은 다 오는 거예요. 우리가 숨만 쉬어도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인데, 무리한 운동이라든가 불규칙한 식습관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색소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음식을 또 소화하거나 이럴 때도 다 만들어지는 게 활성산소. 어느 정도 젊을 때는 이게 많이 우리가 제거도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 제거 능력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억제를 좀 시켜줘야 되는데, 이 식물도 이런 활성산소를 억제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몸에서 항산화제를 만들어내요. 파이토케미칼이라고. 이런 물질이 어떤 식물은 자주색, 뭐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안토시아닌, 자소시라든가 뭐 클로로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내요. 대부분 그게 항산화제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 같은 거를 이렇게 색깔 채소 같은 거 골고루 먹는 게 사실은 좋다 그러죠. 뭐 근데 그렇다고 그거 먹으려고 또 매일 끼니마다 빠주노초 파남보 채소 다 갖다 놓으면 또 배불러서 안 돼요. 그것도 적당량 먹어야지. 눈에 띄면 먹지만 그 추가로 드는 거는 저는 항산화제, 영양제 같은 거는 섭취하시는 게 좋다. 예. 뭐든지 우리가 이렇게 균형된 이 건강식단으로만 언제나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해질 수 있는, 저는 비타민은 그렇게 부족해질 걸로는 보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많은 게 필요하지 않고, 어떤 분들 뭐 비타민 C도 막 5,000ml 막 7,000ml씩 먹는데 저는 그거는 권장하지 않아요. 비타민 C가 이렇게 좋으면 뭐 먹으라 했죠. 근데 그렇게 많이 먹는 것보다 다른 이런 항산화제 계통의 종합영양제 같은 거를 좀 드시는 게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백질. 이 단백질을 사실은 또 매 끼니 고기 먹는 것도 사실은 쉬운 게 아니어서 요즘에 이제 단백질 그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가루로 타서 먹는 것도 있고, 또는 식물성 단백질 제품도 있고, 앞으로 향후에는 식물성 단백질이 고기 맛을 내는 식감도 그렇고, 고기 맛이라는 게 뭐 사실은
MSG 좀 쓰면 고기 맛 나거든요. 그거 하고 촉감 좀 하면은 고기 맛이랑 똑같이 만들 수도 있어요. 아마 그게 이제 향후에는 많이 대체하지 않을까. 미국 같은 데도 식물성 단백질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추출을 해서 만들면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가지고 균형되게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물성 단백질을 비롯해서 단백질 섭취는 하여튼 절대 부족하면 안 된다. 부족이 있는 순간에 내 근육이 갉아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시 우리 몸의 호르몬의 거의 95%는 우리가 잠잘 때 나와요. 그래서 이 수면이라는 거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나 좀 늦게 잤으니까 늦게 일어나면 되지? 안 돼요. 우리 몸이 그 리듬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내가 11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난다? 그 패턴을 꾸준하게 해야 우리 몸도 거기에 맞춰서 멜라토닌도 나오고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면을 꼭 일정한 패턴으로 그리고 수면을 취하도록 하시고 내가 뭔가 리듬이 깨지고 뭔가 불안하다. 수면제 드셔도 돼요. 일치적으로 해서 그거 잠 못 자는 것보다 수면제 먹고 수면제가 뭐 그렇게 중독성이 크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보다는 양질의 수면을 갖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 당뇨병 제가 전문하다 보니까 이제 당뇨가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와이프를 비롯해서 어머니까지 그냥 줄줄이 막 병원에 와서 걱정을 해서 이제 저한테 상담을 받고 치료를 시작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요 제가 오히려 컨그레츄레이션 왜냐하면 당뇨라든가 거기랑 마찬가지지만 당뇨병도요 물론 치료를 안 하면 무서운 병이지만 지금 당뇨는 많이 치료가 될 수 있어요.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 자체는 레드카드 퇴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너 생활습관 잘하라 하는 옐로우 카드거든요. 그리고 관리하시면 정상인보다 더 건강하게 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저렇게 걱정이 돼서 오시니까 뭔가 많이 바뀔 거예요. 당연히 생활습관도 좀 바뀔 것이고 먹는 것도 좀 더 균형되게 하려고 하시고 뭔가 노력을 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더 오래 살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또 왜 또 오래 사느냐? 병원에 오거든요. 사실은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가 아프더라도 내가 다니던 병원이 없으면 병원 한번 가기가 사실은 좀 꺼려지기도 하고 또 설명하기도 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게 다니니까 아 여기도 아픈데요? 속도 안 좋은데요? 뭐가 만져지는 것 같은데요? 주치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주치 제도를 많이 권장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한테 가까운 곳에 편하게 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주치를 만드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우리 지금 주된 사망의 뭐 거의 95% 이상은 암 아니면 심장 내혈관 질환이에요. 근데 암도 사실은 우리가 생활습관병의 범주에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나쁜 생활습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스트레스. 이런 거가 많이 관련이 돼 있어서 지금 얘기했던 걸 실천하면 암도 많이 또 예방이 되기도 하고 또 부지런을 좀 떨어서 조기 발견율을 좀 높이시고요. 그 다음에 후에 얘기했다는 심장 내혈관 질환에 대한 이런 성인병은요. 이런 생활 습관을 고침을 해서 거의 80% 이상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실천하시고 하시면 지금 90세 건강하게 사는 거가 낱말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고 나이 90에서 돼서도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꼭 실천하셔서 건강한 100세 맞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